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일단 상승폭은 꺾였지만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하진 않고 있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정무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과열되었던 모습들은 일단 진정세 혹은 조정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집값이 불안의 어떤 주범으로 꼽혔던 갭 투자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차단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보니까요. 9월 들어서 어제까지 8,350건 정도가 됩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약 40% 정도 줄어들었고 지난해 9월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든 걸 보면은 네. 일단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리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파리 대책이 굉장히 광범위했잖아요. 네. 대출, 청약, 세금, 종합 처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먼저 좀 움츠러든 게 아니냐. 그게 이제 통계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다만 지금 강남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들썩이는 모습이 있죠. 네. 시장에 착시 현상은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 거래량이나 가격으로 봤을 때는 파리 효과 대책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도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리 대책 이후로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규제 전에 원래 그 형성됐던 가격으로 회복을 한 현상이거든요. 강남 재건축 시장은 불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서울 아파트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오르는 모습이고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이나 네. 또 반포주공 1단지의 시공사 선정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고 주로 기대감에서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리 대책 그 효과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 허용치를 두겠느냐 그게 예. 이제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직은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네. 시장의 체질이 좀 과거랑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파리 대책이 2005년 831 대책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집값이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이 예금금리 기준으로 보면요. 여전히 네. 저금리라는 거예요. 시중 유동성이 많다. 두 번째로는 이 베이비 부머가 다시 귀환했다. 은퇴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에너지가 이제 과거보다 좀 강해졌다.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좀 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 청약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200 몇십 대 1 막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뭘까요? 로또 청약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당첨만 되고 보자는 식의 투기적 청약들도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이제 새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을 장만하자는 심리들도 강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되면은 네. 이제는 재건축 같은 데서는 신규 분양을 어떻게 보면은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불안 심리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청약 시장은 기존 매매 시장과는 좀 다른 그죠 이런 열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초과 환수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네. 일단 내년에 이제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가구당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었으면은 일정 최고 50%까지 국가에서 이제 환수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사업이 아무래도 이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좀 신기한 게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도 그럼 이렇게 뜨겁게 되는 이 청약 열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양극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강남 재건축이 그동안 화제가 되었죠. 네. 근데 주변 시세보다 워낙 싸다 보니까 아마도 청약 쪽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일부 규제를 하면은 가령 1순위 규제를 하면은 다소 청약 경쟁률이나 뭐 이런 웃돈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온도가 뭐 99도이다가 95도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물이 차가운 건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아마 신규 분양 쪽에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네. 그 지역이 공급이 과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예 1순위가 끊기는 지역별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는 그래도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주요 대상이 누구죠? 일단은 이게 이제 시장의 강한 압박 카드라고 보면 되겠죠. 예. 세무조사를 여차하면 하겠다는 건데, 과거에 주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자금 출처가 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만, 이번에는 강남 재건축과 분양권에 대해서 하고 네.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네, 지금 그래픽으로도 그렇죠. 나가고 있죠. 좀 더 핀셋 뭐 세무조사 이렇게도 핀셋 세무조사.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겠는데, 뭐 최근 5년 동안의 뭐 부동산 거래 현황을 통해서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적발을 한 건데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특정 아파트 이름을 검명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 아파트 이름이요. 그렇죠. 가령 뭐 잠실이나 주로 뭐 서초, 네. 그리고 개포 일대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 분에 대해서 이제 아예 뭐 아파트 이름을 이제 검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게 규제를 한다, 혹은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무대에서 약간 시장의 강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부동산을 살 때는 특히 조심하시오라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런 세무조사 카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일단 좀 움츠러드는 모습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세무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세 혐의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잠시 들으셨지만요. 최근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고 목적이 뚜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을 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이런 분들은 이제 자녀한테 집을 사주는 뭐 그런 관행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게 3억이 넘어섰을 때는 확실하게 자금 조달이 과연 어디에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돈줄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장기로 가기는 힘든 측면이 있죠. 장기요. 예, 네. 장기로는 결과적으로 다른 처방까지 같이 합쳐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무조사 그 자체, 특히 강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그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거를 정리해 보면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투기 세력이나 재건축 청약 열기는 뜨겁습니다. 추석 이후에 정부가 아무래도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10월 한 중순 이후에 뭐 가계부채 관리 방안, 그리고 10월 말에 주거 복지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게 뭐 신DTI,
총부채 상환 비율보다 좀 더 강화된 형태, 그리고 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DTI보다는 좀 광범위한 개념, 가령 마이너스 이런 통장까지도 예. 뭐 부채에 포함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중도금 비중을 40% 이하로 인하하겠다든지 복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5년으로 뭐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총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네. 그 시장이 화랑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쿨다운 시키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요. 물론 규제도 많이 하면 뭐 투기 세력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에 규제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거복지 로드맵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거복지 로드맵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그래서 주로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이제 값싸게 장만할 수 있는 주로 중소형입니다. 네. 그게 한 7만 가구 정도를 앞으로 이제 공급하겠다. 그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임대사업자로 유인할 것이냐. 이 주택을 약간은 이제 제도권 주택으로 바꾸는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가 한 516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516. 지금 임대주택 등록한 분들이 네. 한 79만 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한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주택 등록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건강보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건강보험이요. 그렇죠. 건보료 인하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것 같고, 또 일부분에서는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투기 수요 잡힐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진정되는 효과는 그러니까 파리 있겠죠. 대책 이후보다도 더 강화가 된 정책인데 어떻게 잡힐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저는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네. 아마 어느 정도 시장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입주 물량이 올 하반기부터 지금 쏟아집니다. 특히 내년은 200만 호 건설이라고 뭐 90년대 초반에 있었죠. 그때 예. 이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입주 폭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 뭐 시장에 불균형은 있겠죠, 그죠? 강남 재건축 같은 게 이제 문제인데 예. 내년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이 되니까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기대감에서 일부 꿈틀거리는 어떤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약간 좀 냉각되기보다는 아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추석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추석 이후에 이렇게 두 가지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수요자 또 다주택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부양 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가급적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소형 기준으로 보면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흔히 이제 33평이라고 그러죠. 그게 100%, 조정 대상 지역은 75%를 이제 우선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자신이 갓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네. 통장을 써보는 거 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내년 3월 말까지 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가점이 낮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젊은 분들, 신혼 희망타운 청약할 분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내년 3월 말까지 꾸준히 저는 양도세 절세 매물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양도세 절세 매물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물들을 꾸준하게 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대책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일단은 묻고 싶어요. 파리 대책이 이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네. 그것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데 수요 억제책은 주로 단기에 쓸 수 있는 처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혼부부들도 내 집을 갖고 싶은 이런 수요층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은 벌칙보다는 가급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내는 어떤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요. 집을 정말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집값이 생각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대책 이후에도 많은 대책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규제가 있고 집을 언제쯤 사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죠. 근데 네. 저는 진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 당장 이사를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두 가지 전제만 제외하고 저는 사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기간 급등 지역,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거나 공급 과잉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기를 따지지 말고 집을 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투자 목적으로 생각한다, 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임대 사업용으로 집을 사겠다, 예. 이런 분들은 그렇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한 2, 3년 정도 지켜보더라도,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많고 네. 또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이 대호황장이 아니라 약간은 위축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 급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자마다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